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실무하시게 되면요, 여러분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뜻밖의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저도 요즘 실무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토지연 계획 확인을 하고 등기부 다 끊어왔는 건데, 이걸 제가 오늘 수업이니까 어쩌저게 미루려고 했어요. 미루고 한 수요일쯤 내일쯤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좀 찜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미리. 예. 차라리 몸이 좀 힘들어도 미리 해버리자 해서 어제 퇴근길에 저녁에 6시 되어서 아파트 관리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여기 이제 뭐 몇 동 몇 호 이 뭐 경매무가 넘어가거든요. 제가 풀기에서 가지고 이거 중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풀기에서 가지고 찾아갔더니 아파트 소장이 관리소장이 퇴근했으니까 명함 주고 내일 연락하래. 내일 또 와야 되거든요. 오전 오라길래 제가 그렇게 한간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이 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하면서 들어가다가 아니야. 여기 이제 몇 동 몇 호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현관에 가서 쳐들어가 보자 그냥. 들이대버리자. 예. 그래서 이제 그 현관 쪽에다가 누르면 통화 연결되잖아요. 근데 사모님 받더라고요. 사실은 뭐 부동산 어디다.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 경매무건 때문에 꼭 필요한 건데 도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또 신랑하고 통화를 해서 이래서 알려 주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또 전화해가지고 어디 계십니까?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것도 술 마시러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또 1시간 동안 얘기 나누면서 제법 많이 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일을 다 풀어버렸어요. 예. 찾아가서 없으니까 형 한번 벨 누르고 이걸 알아서 또 직접 찾아가서 술 마시면서 예. 그랬더니 오늘 제 친구 중개사가 지금 현장 가보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 찾아가봐라 하면 공동중개하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 하지 않았다라면 오늘 일도 계속 미뤘으니까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무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이 막 닥치거든요. 예. 미루시면 애를 먹습니다. 뭐든지 미루지 마세요. 예. 자, 계속 책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성격. 자, 성격은요. 앞으로 나온다면 중요할 수 있다. 왜? 자주 나왔으니까.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남아있죠.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또 네모되어 있죠. 얘가 출제가 잘 돼. 이 네모가 뭐냐? 바로 응용과학입니다. 얘가 출제가 잘 돼요. 응용과학이다. 계속해서 사회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마지막으로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5개 중에서 우리 집에 가장 잘 묻는 것이 바로 응용과학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는데요. 얘는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책 보면서 설명드려요. 책 보면서. 자, 책 4페이지 보세요. 자, 4페이지 보시면 1번 응용과학이다. 1번 동그라미 나왔죠, 요거. 가장 잘 나와요. 그러면 자, 부동산학은 밑줄 아세요? 순수과학과는 달리 밑줄. 무슨 말이죠? 순수과학은 아니대 말입니다. 응용과학이다. 그러면 순수과학은 잘 아시잖아요. 오롯이 한 분야만 끝장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 물리학, 화학이다. 한 분야만 돌입하는 것은 순수과학인데 부동산학은요. 법, 경기가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이걸 다 응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과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을 응용한 응용과학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 순수과학이다. X 틀린 말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에 거리 2번 보시면 경험과학이다. 자, 나왔죠? 경험과학은요. 책을 보시면 부동산학은 밑줄 하세요.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밑줄.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학은요. 그래서 경험과학은 한마디로 뭘 말하지?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바로 구체적이죠. 현실의 사실을 연구하는 구체적인 학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연구한대요. 얘가 바로 경험과학이에요. 추상적 하면 틀린 말입니다. 추상적. 부동산학은요. 뜬구름 잡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과학입니다. 그 3번요. 책을 보시면 종합과학이죠. 종합과학에다 화살표 적어줄래요? 요거. 복합개념 적어줘요. 복합개념.
그러니까 복합 개념은 법경지 세 가지가 모두가 체계화된 종합과학입니다. 그래서 법경지가 종합된 종합과학입니다. 법경지를 말해 복합 개념. 4번요. 규범과학이다. 규범과학. 자, 규범과학은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아닌데 참고로 이해하자면요. 여러분 책 여백에다가 이렇게 메모해주면 좋아요. 규범과학 나왔죠. 그럼 책 여백에다가 간단히 메모합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먼저 실전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규범과학이었어요.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실전과학은 뭐냐? 실전과학은요, 바로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말해요. 객관적인 인과관계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뭔지 아시죠?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만 분석하면 실전과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이제 3기 신도시가 지금 계획 중이고 개발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어느 지역에 인구가 크게 증가합니다. 개발지로가 많대요. 그럼 인구가 되게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값 올라가죠. 집가고. 땅값 올라가더라. 얘가 뭐지? 원인, 결과. 여기까지가 뭔가? 실전과학입니다. 원인과 결과, 여기까지. 그러면 땅값이 크게 올라가면 서로 살리고 투기가 극성을 부리지. 투기가. 여기까지가 원인과 결과입니다. 근데 부동산학은 얘가 아니고 규범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규범과학. 그럼 얘는 뭐냐면요. 규범과학은 여기다가 더하기 가치 판단이 개입됩니다.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된다. 가치 판단. 얘가 포함된 것이 바로 규범과학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인구가 증가해요. 땅값이 올라가 투기가 극성을 부려. 이건 문제가 크지. 그러니까 이걸 잡으려면 투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지 가치 판단. 그래서 뭐가? 정부가 개입하죠. 부동산 정책입니다. 어떻게 하죠? 투기하려고 한다? 세금 때려버리지. 아주 무거운 세금을 올립니다. 세금을 이렇게 올려서 이 수요를 억제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뭐죠? 바로 가치 판단에 개입되어 있잖아요. 항상 부산학은요, 원인과 결과뿐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전부 다 연구하는 어떤 과학이다? 규범과학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바로 5번 사회과학은요. 사회과학. 사회과학은요. 부산학은 두 번째죠. 믿지 마세요. 인간의 관계를 연구 믿죠. 부동산과 인간. 항상 사회의 구성 요소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죠. 부동산과 인간이 개입됩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사회과학이지. 그러니까 사회과학 나왔잖아요. 틀린 말은 뭐지? 자연과학은 틀린 말입니다. 지구과학처럼 자연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연구하는, 인간이 개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회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학문적인 성격인데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순서과학이 아니라 바로 응용과학이다. 얘를 확실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학문적인 성격, 어려운 말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책을 보시면 네모 3번 지도 이념 나왔죠? 이거? 지도 이념. 자, 학의 지도 이념은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그리고 1번 있죠? 일반적 지도 이념이 또 하면 1번, 2번, 3번. 1번 합법성, 2번 효율성, 3번 경평성. 자, 그러면요, 2번하고 3번을 묶어주세요. 효율성과 경평성입니다. 얘는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설명이 다 되어 있네. 예.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도는 세 가지. 세 가지가 효율성과 형평성과 합법성이다.
세 가지입니다. 얘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 얘만 구분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그러면 두 가지 묶어서 하나 적어줄래요? 요 두 개 묶어주고. 묶어서 어떻게 적을까? 과거에 출제되었죠. 요 두 가지,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가요, 부동산 정책의 2대 원리. 2대 원리. 2대 원리. 정책의 두 가지 원리 하게 되면 효율성과 형평성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거의 때 이렇게 나왔죠. 다음 중에서 집가정책의 2대 원리가 뭡니까? 1번, 2번, 3번, 4번. 정답 4번. 효율성과 형평성. 이 두 가지가 정책의 두 가지 원리가 돼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얘가 뭐냐? 그러면 이제 강의부터 보게 되면요. 주로 효율성은 민간 부분이고 형평성은 공공 부문인데요. 그럼 효율성은요, 뭘 말하지? 말 그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리킵니다. 효율적 배분이다. 반면에 형평성은요, 효율적 배분이 아니라 자원의 공평한 배분이다. 공평한 배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강의부터 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괄호 있죠. 쓰면서 공부하죠. 예를 들면. 그럼 이제 효율성이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가 뭐지?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서 공부하시는 용도, 지역지구지. 지역지구지. 그러니까 녹지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용도지역마다 효율적 이용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는요, 효율성이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가 되고요. 다음에 형평성이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는, 자, 또 빈가로 적어주자. 바로 조세정책입니다. 자, 만약 세금을 돈 가진 자 없는 자 누구나 똑같이 내게 되면 형평이 안 맞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정책은요, 자,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고 감면시켜주고, 얘가 오히려 형평이 맞거든요. 예. 이런 조세 정책이 대표적인 형평성이 반영이 된 정책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정책의 2대 원리가 되는데, 결국은 이런 제도는요, 그냥 할 수가 없지. 이런 것들을, 자, 제대로 정책을 하려면요, 반드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상의 세 가지가 하게 일반적인 지도 이념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요, 주로 정책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결국 이 두 개 있죠. 이 두 가지 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요, 어울릴 수가 없어. 어떤 관계? 이런 관계. 화살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가 뭐지? 바로 상충관계. 상충관계는 반대 관계를 말해요. 반비례 관계. 이 말이 뭐냐면요, 효율성을 강조하면 거꾸로 형평이 무시되거든요. 한쪽을 중시하면 다른 쪽은 무시가 되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 시내 가시다가 길거리에서 새치기 해본 적 있으세요? 새치기.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새치기 합니다. 주로 이렇게 섰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막 급하다고 새치기 합니다, 새치기. 새치기하는 순간, 이 사람, 새치기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효율적이다. 제가 더 빨리 들어가니까. 그런데 새치기 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눈살이 찌푸리잖아요. 형평이 안 맞단 말입니다. 형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무슨 관계에 반대로 움직이더라. 자, 예를 들면 지역지구지. 예를 들어 볼까요? 두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자, 왼쪽은요, 개발이 목적이고, 오른쪽은요, 보정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얘가 바로 상업지역이고, 얘는요, 녹지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 경기를 두고요, 마치 한 끗 차이인데,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습니다.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인데, 갑이 가진 땅은요, 상업지역이니까 땅값 엄청 올라가지. 을이 가진 땅은 녹지지역이니까 땅값 뚝 떨어지겠지.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이제 상업지역은 개발하고, 녹지는 보존 목적이니까 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 끗 차이 때문에 누구는 이득 보고 누구는 땅값 들이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의 문제점은요. 자, 이런 관점에서는 무언가 형평에 안 맞더라. 따라서 이런 관계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학의 지도인입니다. 그러면 바로 2번 있죠. 학의 지도이념. 2번은 보지 마세요. 예. 효율성과 형성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4번. 부동산의 복합 개념. 나왔죠. 칠판 보니까 복합 개념은 뭐였다? 법경기 세 가지. 그래서 보지 마시고 중간에 표 있죠. 표를 보게 되면 표에서 3대 측면은 첫 장만 보니까 법경기 나왔지. 그리고 패스. 딴 거 보지 마세요. 법경기만 하시면 돼요. 다음에 네모 5번. 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 나왔네요.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가로 1번. 학의 연구 대상은 거기 두 가지죠. 1번 부동산 현상, 2번요 부동산 활동. 다음에 가로 2번 연구 분야는요. 1번 기초 분야, 2번 결정 지원 분야, 3번 결정 분야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구 대상이 뭐냐, 연구 분야가 뭐냐.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자 여기 보니까 연구 대상은 그게 두 가지네. 부동산 활동과 현상입니다. 다음에 연구 분야는요.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기초 분야.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기초 분야.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면 연구 대상하고 연구 분야하고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이해가 안 돼요. 좀 까다로워요. 근데 까다로운 이유가 있어. 4번하고 5번은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학문적 뿌리가 다르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연구 대상 얘는요. 일본 이론. 일본 이론 그래도 옹경보고 얘는요. 일본이 아니고 미국 쪽. 그래서 연구 대상은 일본 쪽 이론이고요. 연구 분야 세 가지는요, 미국 쪽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뿌리가 달라져. 우리나라는 둘 다 갖고 와서 좀 섞어 놓은 거잖아요. 일본과 미국입니다. 그럼 이제 일본에서 연구 대상을 우리가 옮겨온 것은요, 활동과 현상인데, 그럼 이제 활동이 뭡니까? 현상이 뭡니까? 하게 되면 또 강의 토픽이 이렇게 나와 있죠. 활동은 인간, 화살표, 부동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체가 인간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관리인 측면에서의 모든 활동들이 바로 부동산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그림 보시면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으로부터 이렇게 부동산. 인간이 땅을 이용하죠. 이용활동. 건물 짓죠. 개발하죠. 개발활동. 사람이 건물을 관리하죠. 관리활동.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면서 이용한다, 개발한다, 중개한다 모두가 활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하니까 이용활동, 개발하면 개발활동, 중개하면 중개활동.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면 활동입니다. 단어가 바뀝니다. 바뀐 단어. 주가 부동산입니다. 바꿨어요. 예. 부동산이 출발되면, 얘가 주가 되면 현상입니다. 부동산부터 비롯되는 각종 여러 가지 현상들이 부동산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화살표 바뀌었잖아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으로부터 비롯된대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부터 비롯된다. 자, 이 건물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신축하고 또 이제 안정이 되고 노후되겠죠. 이게 바로 건물의 수명 사이클입니다. 건물의 수명 사이클 현상. 건물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신축하고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나이 들더라. 이때 현상이 붙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또 공부하다 보면 도시가 점점 외곽주로 확산된다. 도시 스프롤 현상. 도시가 점점 확산된대. 도시가, 부동산이. 바로 이때는 도시 스프롤 현상. 이럴 때 현상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면 활동이 되고요. 거꾸로 벌써부터 비롯되면 여러 가지 법칙적 현상이다. 현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활동이 많습니다. 현상은 거의 시험이 안 나와요.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볼까요? 교재. 1번 현상과 오른쪽 페이지 2번 활동인데요. 자, 활동부터 볼까요? 2번부터 보시면 벌써 활동은요,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 밑줄. 자,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 동그라미. 인간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다시 1번으로 가죠. 부동산 현상은요, 첫 줄 밑줄합니다. 부동산으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칙성 밑줄. 첫 단어, 부동산 밑줄. 부동산으로부터 출발되면요, 현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번 쪽이 됩니다. 1번은 이 두 개 파트를 연구하더라. 연구 대상입니다. 자, 다음에 미국이죠. 미국에서 연구 분야는 세 가지인데요. 자,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와 기초 분야다. 예. 그럼 여러분들은요,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요 두 가지. 얘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결정 분야가 뭐냐, 결정 지원 분야가 뭐냐, 얘만 하시면 돼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 분야가 뭐냐면요, 얘가 바로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예. 의사결정 줄임말인데요. 그래서 의사결정 분야. 하게 되면, 의사결정은 누가 하죠? 나 스스로. 예. 그래서 결정 분야는요, 일단 정리해버리죠. 투검계 세 가지입니다. 투검계. 자, 투검계 세 가지다. 투자. 금융. 개발이다. 자, 투자, 금융, 개발, 투검계, 줄여서 투검계 세 가지가 바로 결정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칸막이에다가 네모 세 개 있죠. 투검계 적어주시면 돼요. 투검계. 뭐가요? 부동산 투자. 내가 돈 1억 갖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할까, 토지에 투자할까, 아파트 투자할까? 이건 뭐지?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 내가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면 은행 융자받을 때 은행에 5천만 원 융자받을까, 8천만 원 융자받을까, 얼마 융자받을까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 내가 만약 땅을 샀다면 이 땅에다가 예를 들면 공장을 지을까, 창고를 지을까, 주택을 지을까, 뭘 지을까, 어떻게 개발할까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결정 분야하게 되면 스스로 결정하더라. 뭐? 투검계. 그럼 이제 결정 전문자는 땡땡 뭐 돼 있죠? 나머지는 굳이 못 폈으면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마케팅이다, 뭐 관리 활동이다, 상담 활동이다, 감정 평가 활동이다, 뭐 등등등 많은데요. 투검계 빼고 나머지가 대부분 결정 지원 분야. 자, 결정 지원 분야는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결정 지원 분야가 돼요. 자, 관리하시죠, 관리. 아파트 관리 여러분이 못 하잖아요.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이 관리하잖아요. 이때는 관리 주택을 해서 자기 책임져야 됩니다. 또, 자, 감정평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감정평가 전문가가 역시 또 서비스를 지원받으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내가 결정할 수가 없고 도움을 받아서 서비스를 지원받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투검계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머지 대부분 활동은요, 결정 지원 분야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구분됐으니까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1번. 자, 기초 분야는 시험에 안 나오죠. 기초는 이론이니까 두 번째 줄. 부동산 특성, 법, 도시, 지역, 시장 등등등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2번. 결정 지원 분야는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마케팅, 관리, 평가, 컨설팅 등등. 뭐라고 했죠? 나머지 대부분 활동입니다. 3번요. 결정 분야는요, 두 번째 줄 밑입니다. 투자, 금융, 개발. 첫째 줄에서 뭐지? 투검계.
투, 검계 세 가지가 결정 분야가 됩니다. 자,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에서, 자, 재판 볼까요? 부동산 결정 분야로만 짝지어진 것으로 맞는 것은, 한번 다 풀 수 있겠죠? 투, 검계만 찾으면 되겠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두 가지가 뭐였다? 활동과 현상이고, 미국은 세 가지가 뭐였지? 결정 분야, 투, 검계. 나머지가 결정 시험 분야, 기초 분야 이러니까 시험이 안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일본과 미국 쪽은 결이 다르고 뿌리가 달라집니다. 자, 책을 보시면요. 네모 6번 보시면. 학예 접근 방법. 다 버리세요. 1번, 2번 보지 마시고 X 다 버리시고 3번만 밑줄. 종합식 접근 방법 밑줄. 재판 볼까요? 나왔지? 자, 부동산학은 법경계를 모두 포함된 복합 개념이니까 어떤 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이고 어떻게 접근한다? 종합식 접근 방법. 이는요 법경계를 체계화한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줄 밑줄 하세요. 무슨 학이론을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이해 밑줄. 이가 바로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따라서 종합식 접근 방법은 세 번째 줄도 밑줄 하세요. 우리나라의 학이론을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밑줄. 여기까지도 질문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단기간에 정착시킨 것은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목차 있죠. 4번, 5번, 6번, 7번 쳐다보지도 마세요. 뭐만 하면 된다? 종합식 접근 방법 다 남아시면 돼요. 네모 7번이요. 자, 네모 7번 보게 되면요. 활동. 요거잖아요. 활동인데요. 활동은 괄호 1번, 괄호 2번 한 장 넘겨서 괄호 3번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 한 장 더 넘겨서 12페이지. 자, 12페이지 보시면 네모 8번이 있죠. 활동의 일반원칙. 8번 동그라미. 집 한번 볼까요? 요거. 일반원칙. 얘는요, 나온다면 여기서 또 주체들이 좋아하거든요. 일반원칙. 그러면 네 가지죠. 1번, 능률성 원칙 첫자, 능 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 2번요, 안전성 원칙 첫자, 안 동그라미. 3번요, 경제성 원칙 첫자, 경 동그라미. 네 번째, 공정성 원칙 첫자, 공 동그라미. 합치니까 어떻게 읽는다? 능, 안, 경, 공. 능, 안, 경, 공. 그래서 이제 강요토 보시면 네모 4개 있죠? 그러니까 능, 안, 경, 공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번 원칙 4가지가 암기하게 되면 능, 안, 경, 공 4가지입니다.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4가지입니다. 능, 안, 경, 공. 그러면 주로 여기까지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요, 능, 안, 경 3가지가 다수설. 대부분 학자가요, 3가지는 인정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 공정성은요, 방경식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개인 입장, 소수설. 그래서 주로 이제 3가지, 능안경 3가지인데 한 개 더 덧붙여가지고 능안경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그럼 지금 책을 보게 되면 설명이 쭉 나와 있죠. 우리 시험은요, 설명에서 땡땡 설명이 있다. 설명이 있다. 얘는 안 나오고요. 안 나오고.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물어요. 설명을 쭉 하다가 얘가 안전성이다. 틀렸잖아. 설명하다가 얘가 능률성이다. 뭐지? 바꿔서 묻는다. 바꿔서. 그래서 이어서 바꿔서 묻는 단어만 찾으면 공부 끝입니다. 바뀐 문장. 하나씩 볼까요? 하나씩. 먼저 능률성의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능률성의 원칙은요. 얘는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그 손으로
글을 안 쓰고 경부터 워드를 쳐요. 능률적이죠. 공사장 가게 되면요, 사람이 삽으로 흙을 안 퍼고 복호해 가지고 떠버리잖아요. 이건 능률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않고 기계를 쓰니까 아주 과학화시키니까 능률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요, 바로 기계화, 과학화를 말합니다. 능률성은요. 그러면 이제 능률성 원칙은요, 따로 좀 설명이, 우리 책에 심의 나눈 설명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책에다가 1번 뒤에 쪽에다가 약간 메모합니다. 의문이 빠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활동하게 되면 활동이 있죠. 활동 거기 두 가지입니다. 소유 활동이 있어요. 소유 활동. 거래 활동이 있습니다.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 그래서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돼요. 능률성에다가. 그럼 소유 활동은요, 부동산의 사용 가치를 중시합니다. 사용 가치를 중시한다. 반면에 거래 활동은요, 사용 가치가 아니고 교환 가치를 중시합니다. 교환 가치. 그래서 자, 내가 만약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까? 내 땅이니까. 이때 사용 기준은요, 바로 최유효 사용입니다. 가장 효율성이 높은 최유효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소유활동에서는 바로 어떻게 사용하자, 최유효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얘가 바로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다음에 거래활동은요, 사고 파는 거죠. 뭐를? 교환 가치를 사고 파는 거잖아. 교환 가치. 이거 사고 파는 거니까, 이거 사고 팔게 되면 거래가 잘못되어 버리면 거래 질서가 물러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 질서를 확립하자. 거래 질서를 확립하자. 얘가 바로 거래 활동의 능률화다. 그럼 이제 연습합니다. 26회 때. 26회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유활동에서 최유효 사용을 중시하는 것은 안전성의 원리이다. 틀렸지. 바로 능률성. 그러니까 이러면서 딴 걸 집어넣으니까 틀렸단 말입니다. 질문을 바꿔서 물어요. 자, 이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12페이지 보시면요, 능률성 원칙은 세 번째 원리가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어떤 선생들은요, 1번 이전, 2번 보족, 3번 분담, 4번 연결, 5번 표준, 6번 분발, 또 첫자만 따와서 뭐 2부분, 0표분 합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에요. 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오면 무시해버렸어요. 예, 버리자. 2번요, 능안경공 중에서 2번 안전성 원칙은 말 그대로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자. 그러면 이건 알아야 되겠네요. 자, 첫 줄 끝에 보시면 밑줄 하시오.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충관계에 있다. 밑줄. 상충관계는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상충관계는 다른 말로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봅니다. 세로축은 능률성, 가로축은 안전성입니다. 그럼 이제 이 관계는요, 상충관계, 반비례 관계는요, 이래 말이에요. 우하양. 얘는 떠올리죠. 얘가 무슨 관계? 상충관계. 똑같은 말로 반비례 관계. 똑같은 말로 상호 견제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능률성을 너무 강조하면요, 안전이 무시가 돼요. 안전이 모자랍니다. 또 이렇게 지나치게 안전하게 일을 하다 보면 능률성이 무시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속버스 운전해 보시죠. 고속도로. 자, 고속도로에서 보통 속도가 100km, 110km잖아요. 근데 어느 놈이 200km로 과속합니다. 본인은 빨리 가겠지.
그럼 빠르니까 능률적이잖아요. 근데 사고 나는 순간 사망이지. 안전이 무시가 돼버린다. 그 고속도로에서 200km가 아니고 50km. 50km. 달리면 사망성 없을 거 아닙니까? 어쨌건 안전하겠지만은요. 그러나 이런 속도라면 능률이 무시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능률성을 강조하면 안전이 무시된다. 이걸 다 이어주게 되면 어떤 모양? 우하향. 자, 이 그래프 처음 들으시면 기억이 됩니다. 앞으로 학교론에 이 그래프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앞으로 이 그래프가 우하향만 나왔다면 이것의 의미는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다시 말하면요. 수요법칙에서 수요는요. 가격과 수량은요. 반비례다.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 바로 공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학교론에서 우하향 그래프만 나왔다면 무조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못 박아버렸어요. 능률성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우하향입니다. 3번요. 경제성 원칙은, 경제성 원칙은 두 번째 밑줄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린다 밑줄. 최소 시간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올리자 경제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상 세 가지의 능, 안, 전 세 가지가 바로 학의 일반 원칙이 되고요. 다음에 4번요. 공정성의 원칙은 자, 특정 소수 입장인데요. 공정하게 일치를 하자. 이런 쉬운 말로 중립을 지키자. 중립을 지키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중개활동 하는데 고객이 있죠. 매도인과 매수인.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내하고 친구 시간이다. 그러면 중립이 흐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적관계라 치더라도 한마디로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일처리 하자. 이게 바로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 나왔습니다. 일반 원칙은 능, 안, 경, 공 네 가지가 있는데 얘는 힘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능, 안, 전 요 세 가지를 설명이 있죠. 설명을 바꿔서 묻더라. 예를 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를 올리는 것은 능률성이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뀐 지문만 조심하시면 무조건 득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자, 또 반복합니다. 학의 일반 원칙은 뭐라고 했지? 능, 안, 전. 일반 원칙, 능, 안, 전. 그럼 이제 요백에다가 하나만 메모하세요. 메모하세요. 왜? 출제가 됐으니까요. 메모합니다.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입니다.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입니다. 얘도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원칙은 능, 안, 경. 능, 안, 경. 특별원칙은요. 능, 안, 전. 얘만 달라요. 전. 그러니까 능률성, 안전성, 전달성입니다. 전달성. 여기까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은 능, 안, 경, 경제성 원리가 들어가는데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은 능, 안, 얘가 들어간다. 전달성. 능, 안, 전 세 가지다.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4페이지에 표가 크죠.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부산 업의 분류. 업의 분류. 언제 나왔다고 설명이죠? 31회 때 나왔다고 30일자 확인되죠? 그러면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얘가 31회 뿐만 아니고요. 24회, 28회 이렇게 세 번 나왔어요. 이 업의 분류가 부산 업의 분류가 24회, 28회, 31회 세 번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5월달 소로수도 내지만은 또 부가수도 일일이 다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회계 업무는 우리 친구 사무실이 있어요. 회계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다 맡기거든요. 맡기는데 그래서 1년에 한 2번씩은 그 친구 사무실에 갑니다. 회계 세무사를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이 친구가 끄집어내요. 두께가 이따만해요. 얘가 뭐죠? 한국 표준산업분류. 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예. 여기서 목차만 뽑아내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표준사 분류가요, 분량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예. 목차만 건져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출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종류 마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표를 보고 종류를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중분류 보게 되면 부동산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죠. 다시 세 번 하니까 소분류. 자, 임대공급업은 다시 두 가지로 부동산 임대업과 개발공급업이다. 따라오셨죠? 그럼 첫 번째, 임대비다. 임대업, 임대 동그라미, 임대. 내려가세요. 개발 공급업이다. 개발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아, 그래서 이렇게 임대업과 개발 공급을 구분되구나. 다시, 임대업은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주거용 건물인데요. 주거용 동그라미. 두 번째가 비주거용 건물인데요이다. 비주거용 동그라미. 세 번째가요, 기타 부산 임대비죠. 기타 동그라미. 자, 기타에 눈에 힘을 주세요. 기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임대업은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가 있더라. 다음에 개발공급업도 똑같네요. 주거용 동그라미, 두 번째 비주거용 동그라미, 세 번째 기타 동그라미. 그러니까 결국 임대공급은요, 종류가 주거용, 비주거용 뭐가 있다? 기타 임대, 기타 공급이 있잖아요. 기타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로.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은요. 첫 번째가 부산 관리업이죠. 자, 관리업, 관리 동그라미, 관리. 다음 페이지. 자, 다음에는 두 번째가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이다. 중개 동그라미, 자문 동그라미, 감정평가이다. 그러니까 관리하고 두 번째는 중개, 자문, 감정평가이죠. 지금부터 보게 되면요. 부동산 관리업은요. 주거용, 비주거용 있잖아. 기타가 있어, 없어? 기타가 없죠.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관리업은요. 기타가 있다, 없다? 기타가 없다. 기타가 없어요. 다시 오른쪽 페이지. 중개, 자문, 평가업도 세 가지네요. 중개 및 대리업,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업. 세 분들은 이제 기타가 있다, 없다? 기타가 없잖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자, 이 표를 보시면서 이거 암기가 어려우니까, 아, 앞에 임대공급은요, 항상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관련 서비스는요, 기타가 없다. 기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기타를 집어넣고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가 있다, 없다만 잘 구별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제목만 볼 줄 아시면 됩니다. 제목만. 자, 이상으로 이제 이 학예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요. 15페이지 제2절 부동산 개념과 분류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